선관위가 가짜 정당의 창당을 허용한다면 앞으로 우리 정치에서 제2, 제3의 가짜 정당이 줄을 이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선관위가 그 법에 따라서 비춰봤을 때 저희 당이 갖고 있는 이 당원과 당규가 안 맞는다면 100%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따라서 공천하겠다는 겁니다. 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한신당 이 세 당의 합당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대한신당이 손학규, 정동영 두 대표의 동시 퇴진을 요구했지만 양측은 사실상 거부한 채 일단 대한신당을 빼고 통합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오늘 전국위원회에서 신설합당을 인준하면서 보수통합 절차는 종착역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통합신당의 지도부 구성을 놓고 새 보수당 측과 입장 차이가 여전하다, 이 점이 막판 고비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와 오정용 시작하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신율 명지대 교수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얘기는 오늘 오전에 들어온 소식입니다. 지금 뭐 새 당의 호남신당이라고 그러죠. 예. 합당이 17일까지 조건 없이 간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중간에 이제 손학규 대표가 나는 못 물러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게 아마 대한신당에서 요구를 했던 사안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관찰이 안 된 거죠. 예, 맞아요. 대한신당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른미래당 합당할 수 있다. 우리가 흡수 통합되는 것도 괜찮다. 다만 현재 지도 체제를 좀 바꿔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동영 대표 그리고 손학규 대표가 물러나는 조건으로 우리가 그러면 바른미래당에 흡수 통합되는 것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다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손학규 대표가 죽어도 자기는 못 물러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는 바람에 이게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손학규 대표가 저렇게 하시면 과연 통합이 될까? 통합이라고 하는 건 누군가 희생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자기 위치를 계속 유지하면서 통합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설득력도 떨어지고, 사실은 이제 바른미래당 내에도 손학규 대표에 대한 반발을 갖고 있는 당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다 통합해서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는 쪽으로 바뀌어야 될 텐데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대한신당이 그러면 손학규 대표가 있는 바른미래당이 흡수가 되면 실제적으로 그러면 마치 손학규 대표가 전체 대표가 되는 듯한 이미지도 갖게 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대한신당이나 민주평화당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만약에 손학규 대표가 계속 당대표직에서 물러나지 않겠다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 통합의 어떤 방향을 틀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손학규 대표도 나름 명분은 있지 않습니까? 손학규 대표 억울하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 충분히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전 사실 이 부분부터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사실 최 교수님 의견에 200% 동감합니다. 이게 지금 그 합당 합쳐서 신당 만든다는 쪽에서 전부 잡음이 나오는 게 뭐냐면 결국은 지도부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거든요. 사실 그렇죠.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건 감동 있는 통합이 안 돼요. 이 감동 있는 통합이라는 건 자기를 버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도부 구성 가지고 싸운다라는 건 결국은 감동 있는 통합이 안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통합의 시너지 효과가 줄을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근데 저는 사실 꼭 이 점을 좀 지적하고 싶은 게요. 우리가 흔히 돈 안 드는 정치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전 세계에 돈 안 드는 정치가 어디 있습니까? 돈 적게 드는 정치. 이게 중요하죠. 그렇다면 어쨌든 돈이 필요하다. 제가 돈 얘기 왜 그랬냐면, 오늘이 13일이죠. 네, 13일입니다. 원래 이론적으로 따지면 14일까지 원내교섭단체를 만들면 86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선거 있는 해에는. 그렇죠. 선거 있는 해에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통합을 어떻게든 먼저 교섭단체를 꾸리는 한이 있더라도 통합을 빨리 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 그거거든요. 어차피 돈은 필요한 거니까. 그리고 지금 바른미래당도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잃어버렸으니까. 한 명 빠져버려가지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바른미래당의 입장에서 볼 때도 절실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진짜 그 어떤 뭐 지역 정당이든 아니든 간에 신당을 만들어서 뭔가를 하려고 생각을 했다면 사실은 지도부 문제
문제보다는 선거에서 필요한 현실적인 총탄이라고 얘기를 하죠. 돈을. 네. 그러한 것들의 확보에 좀 더 신경을 먼저 썼어야 된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좀 순서가 완전히 어그러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가져서 일단 실탄부터 확보해 놓고 싸울 그렇죠. 때 싸울 때 싸우더라도. 싸우더라도. 아니, 그리고요. 네. 솔직한 얘기로 그래요. 지금 뭐 통합신당을 만들었다. 그 지도부가 얼마나 갈지도 모르고 솔직한 얘기로 통합신당이라면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지도부를 만들어야 하는데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일단 그 부분은 나중으로 해두는 것이 사실 좋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게 뭐 지금 한번 잡으면 뭐 영원히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건 뒤로 밀어두는 것이 합리적이고 좀 이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손학규 대표의 입장도 제가 대신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그냥 3당 합당하면 사실상 호남신당 그거 말고 뭐가 있겠느냐. 그래서 젊은 세대로 좀 확장하는 부분까지 내가 해놓고 그때 물러나겠다라고 했다고 그러고 박주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손학규 대표가 2월 말에는 물러난다고 나한테는 얘기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까지 손학규 대표가 여러 번 그런 비슷한 말씀 하시다가 안 물러나고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습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신뢰를 2005 잃었다라고 볼 수 그렇죠. 있겠죠. 그러니까 예전에도 말에 대한 바른미래당 처음에 문제 있을 때 지금 이제 새로운 보수당으로 나가신 분들과의 관계에서도 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본인이 물러나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또 안 지켜지고 이러다 보니 손학규 대표께서 정말 그 약속을 지키실까 하는 부분도 문제가 되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호남신당으로 전락할 수 있다. 젊은 세대 끌어들이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손학규 대표가 과연 그러면 그럴 만한 역량이나 아니면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가 하는 부분에서 저는 조금 의문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지역구, 현재 통합이 논의되고 있는 세 당의 지역구는 거의 다 호남이에요. 그 범주를 넘어서서 젊은 사람까지 끌어들이는 데는 저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손학규 대표가 남아 계시다고 해서 그게 되느냐 하는 부분은 저는 의문이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저 그 지금 최 교수님 연장선에서 하나만 더 얘기한다면 우리가 사실 우리나라는 지역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물론 지역정당이라는 이름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역정당은 독일에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흔히 그거를 뭐 위성정당이나 자매정당이나 이러는데 그 한국당 쪽에서는 자매정당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자매정당이라는 게 어떤 거냐? 바로 지역당이에요. 독일 같은 경우에. CSU니까 기독교 사회연합이라는 정당이 있어요. 그 정당은 바이에른주에만 존재하고요. 바이에른주 선거에서만 후보자를 냅니다. 그 대신에 CDU라고 얘기하는 기독교 민주연합이라는 그 정당은 그 바이에른주에 후보자를 안 내요. 예? 그리고서 예를 들면 연정을 구성할 땐 자기네가 이겼을 경우에는 항상 기독교 사회연합과 함께 정당을 만들거든요. 그게 지역 정당인데 유럽에서도 다 지역 정당이 있는 국가가 많은데 우리는 지역 정당 하면 왠지 모르게 그걸 거부감을 갖는데 꼭 그럴 필요는 전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히려 저는 젊은 세대를 위한 정당이라는 게 유럽식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생소하다. 왜? 세대 문제를 어떻게 사회 문제를 세대별로 끊기가 힘들잖아요. 등록금 문제, 20대 문제지만 20대를 자식으로 가지고 있는 5, 60대 문제도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지역 정당이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전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오늘 나온 얘기는 그래서 대한신당에서 두 당의 대표를 물러나라고 하는데 정동영 대표 역시 뭐 손학규 대표 그냥 있는데 나라고 물러날 이유가 뭐가 있느냐. 못 물러난다라고 한 상태에서 대한신당만 빼고 지금 추진을 하기로 했단 말이죠. 그럼 나중에 대한신당이 어쩔 수 없이 문 열고 떠나면 올라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걸까요? 근데 그렇게 될 가능성은 저는 좀 낮다고 보는데요. 낮다고 대한신당이 본인들의 주장이 전혀 관철되지 않았는데 두 당이 먼저 합당했다고 해서 거기 올라탈 가능성 저는 그렇게 많다고 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논의를 하면서 최대한 저는 시간을 끌면서 가능한 한 통합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안 된다고 해서 두 당이 먼저 합친다고 한들 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까? 저는 좀 제한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대한신당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강하게 손학규 대표의 지금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정당인데 그 정당이 두 당이 먼저 합당했다는 이유로 그냥 편승해서 갈 거다. 그렇게 보면 명분도 없고 그거 자체가 지역구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기도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민주평화당과 그러면 바른미래당이 통합이 될까도 저는 아직은 미지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지금 하겠다고 추진을 하고 있지만 지도부가 지금 두 분 다 안 물러난다고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랬을 때 어떻게 지도부를 또 꾸릴 겁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산 넘어 산일 것이다. 결국 정말 내려놓지 않으면 통합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러니까 두 분 다 내려놓는 방법이 유일하게 통합을 할 수 있는 조건이지 지금의 체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통합하는데 뭐 하겠다라고 선언적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현실화되기는 약간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됩니다. 근데 세 당 모두 처음에는 조건 없이 17일까지 통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모든 정당이 다 통합할 때 조건 없이라고 얘기를 했다. 나중에 조건이 막 산만큼 생겨요. 예? 이게 우리나라 정치 현실이죠. 신 교수님은 대한신당이 붙을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올라갈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대한신당이 조금 열세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바른미래당하고 민주평화당 이쪽이 합치게 되면 사실은 의원 숫자로만 보면 교섭단체 구성도 되고 이게 다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한신당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 번호도 그렇고 이 소위 말하는 선관위에서 자꾸 돈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돈 주는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좀 초조해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그러니까요. 최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 그걸 띄우는 것은 뭐냐면 대한신당을 끌어들이기 위한 엄포용일 수도 있어요. 사실 우리 둘만 갈 수도 있다. 필요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거든요. 제스처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두 가지 가능성을 다 보는데 진짜 안 되면 둘이 가도 제가 볼 때는 막판에 가서 둘이 갈 수도 있는 상황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 진행되는 상황 보면 시시각각 변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네. 자, 보수 통합은 8부 능선 넘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자유한국당 오전에 전국위원회를 열었고요. 새보수당, 전진당과의 합당을 공식적으로 인준을 했습니다. 먼저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의 여망이자 명령을 실은 대통합 열차가 이제 종착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흩어졌던 자유민주 진영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대통합의 큰 문을 열게 됩니다. 보수정당 역사에서 보기 드문 성공적 통합의 역사를 다시 한번 쓴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황교안 대표는 통합열차 종착역에 거의 다 온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제가 볼 때는 다 표면적으로는 다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여기서도 문제가 되는 게 지도부 구성이 또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승민 대표는 뭐였냐면 난 지분도 요구하지 않고 불출마 선언하고 공천권도 나는 요구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쪽에서 그 내부에서 일부는 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특히 이제 그 혁신과 통합인가요? 협통. 예, 그쪽에서 이제 뭘 좀 요구하는 모양인데 저는 그래가지고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아까 이 호남 지역 정당, 신당도 마찬가지고 이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당대회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다면은 뭐냐면 지금 얘기가 나온 것처럼 한국당 지도부에다 뭐 몇 명 이렇게 자리 만들어서 합하는 이런 거보다는 아예 비대위를 구성을 해가지고요. 그 비대위를 그러니까 모든 정당이 다 허물고 벽을 어차피 합당이 된 거니까요. 기존의 지도 신당이 체제는 되니까 없애고 다 벽을 허물고 거기에 비대위를 구성시키고 그리고 지금 현재의 당 대표급 있지 않습니까? 네. 황교안 대표라든지 유승민 전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은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가지고 돌아다니는 방식으로 해야지. 제가 어떻게 얘기 들어보면 이 지도부 얘기를 자꾸 하는데 지금은 비대위로 가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도부 얘기할 거 없고 선거 앞둔 상태에서는 지도부보다는 비대위가 훨씬 더 선대위가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선대위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전당대회 할 땐 뭐 자기네들끼리 뭐를 하던 그거는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고. 어차피 선거 끝나면은 뭐 이기든 지든 간에 다시 지도부 꾸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왜 지금 그런 식의 언급이 자꾸 보도가 되고 있는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게 아마 현재 있는 지도부는 비대위 꾸리는 거 별로 안 달가워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특히 자유한국당 지도부. 그래서 이제 신 교수님 말씀처럼 저도 전적으로 동의해요. 거기 정말 비대위 체제로 가고 지금의 기득권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논란이 되는 게 뭐 대표 바꾸자는 것도 아니고 최고위원들 바꾸자는 문제 가지고도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자유한국당이 이 부분을 내려놓지 않으면 사실은 지지를 얻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새로운 보수당도 그런 상태에서 들어가는 것은 결국 본인들이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들어가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지금 잠깐만요.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얘기하는 거는 뭡니까? 최고위원회 구성을 원래 있던 분들은 그대로 있고 자리를 추가시켜서 그렇죠. 몇 새로 명을 들어오는 더 집어넣잖아요. 분들을
자리를 늘리자. 그렇죠. 이겁니다. 근데 그거는 새로운 보수당은 다시 꾸리자는 거예요. 다 그거를 허물고 다시 그렇죠. 만들자. 대표는 최고위원을 그대로 만들더라도. 두고, 그렇죠. 그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선거대책위원회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선에서는. 그런데 그 대표 자리 아니면 최고위원들 그 자리, 본인들 입장에서는 한번 선거에 그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유리하게 작용할 요소도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또 공천 과정에 최고위가 뭐 최종적으로 결정은 합니다만 그래도 공천위가 정권을 갖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뭐 최고위가 인준을 하긴 해요. 네. 그러나 공천위에서 하는 걸 최고위가 완전히 뒤집고 할 수는 새보수당도 없거든요. 지금 그렇죠. 한국당 공천위원장한테 그 네, 심사받겠다는 거 맞아요. 아닙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제 생각도 이거는 대표든 뭐든 이거 다 허물고 비대위 만들어서 정말 선관위 체제로 아니 선거 체제로 가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그래야 새로운 보수당도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여지를 마련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두 분이 의견이 공통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아주 두개 잘 맞으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는 정치권과 거리를 두고 있는 그렇죠. 것이 자, 제가 그런데 이 문제는 어떤지 한번 네. 보겠습니다. 자,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 정당이죠.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의 정당 등록 여부가 오늘 중앙선관위에서 결정이 됩니다. 허가하는 쪽으로 선관위 의견이 모아졌다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도 날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미래한국당 창당은 헌법 정신과 개정선거법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우리 정당의 근간을 표절하는 아주 퇴행적인 정치 행위입니다. 종이정당, 창고정당, 위장정당, 그래서 가짜정당입니다. 독자적인 당원도 없고 독자적인 정당 정책도 없으며 독립적인 사무실 공간도 없습니다. 자, 오늘 중앙선관위가 오늘 저녁 때쯤, 늦은 오후쯤 오후쯤. 결론을 낼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중앙선관위에서 9명 중에 5명 찬성하면 그냥 허가하는 거다, 등록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인 그냥 판단입니다. 네. 허가 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높다. 네. 그렇게 보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서류를 가지고 심사를 하는 거고 네. 심사를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나올 수 있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예상이 되지만 그냥 원칙에 있어서 국민들이 볼 때는 좀 실망스러울 거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게 무슨 네. 말이냐면 이게 선거법을 바꿀 때 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한 게 소수 정당이나 아니면 정말 그 소수 계층을 대변하는 정당들이 국회에 좀 더 많이 진출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물론 자유한국당이 거기에 동의를 안 하셨고 참여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본인들은 거기에 동의한 적이 없으니까 본인 나름대로 하겠다고 하지만 어쨌든 다수결에 의해서 통과가 된 상태에서 그걸 어쨌든 무력화시키는 행동은 분명해 보여요. 이게. 네. 그래서 저는 뭐 법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도 있고 선거법에 어떤 명확하게 처리되지 않은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그 자체가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실망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저렇게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미래한국당 만들어가지고 비례대표를 위한 정당으로 하더라도 민주당이 그걸 이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렇다고 민주당이 또 그런 비슷한 정당을 만들 수 있는 상황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본인들이 주도해서 선거법 통과시켰는데 그 선거법에 반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상황인 것이고 그러다 보니 이걸 어떻게든지 좀 비판적 입장을 취해야만 국민들도 인식하고 선관위에도 어느 정도 또 영향력을 좀 주게 만들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제 선관위에서는 이걸 또 불허했을 때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후폭풍이 또 있을 것이고 또 서류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사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제 개인적인 그냥 생각입니다만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됩니다. 역시 통과될 거라고 보시죠? 예, 저는 이 여론조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12일이죠. 어제죠, 그러니까. 어제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고요. 이거는 그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 유선전화, 무작위 생성 표집을 통한 임의 RDD라고 얘기를 하죠. 임의 전화 걸기 방식으로 실시를 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 포인트고요. 응답률은 6.5%인 여론조사를 보면 네. 위성정당 신청 시 선관위 결정에 대해서 이 선관위가 수용해야 한다라는 것이 45%고 선관위가 거부를 해야 된다. 위성정당 거부를 해야 된다라고 응답한 것이 42.8%입니다. 오차범위 안에 있네요. 오차범위 아닌데 수용해야 한다라는 것이 조금 높은 거죠. 오차범위 그러니까 안에서. 이거를 보면 실제로 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뭐 거의 그 여론 같은 경우에는 팽팽하다. 네, 그 얘기는 지금 최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민주당이 진짜
진짜 그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자기네는 못 만드니까 이거를 자꾸 이제 부정적인 어떤 그런 인식을 이제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해야겠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네. 문제는 그 얘기가 잘 안 먹히고 있다라는 것이 이 여론조사가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볼 때에는 지금 뭐 보도에 따르면은 선관위가 선관위원들끼리도 팽팽하다 이러는데 거부할 명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법적인 생각을 명분은 갖고 있습니다. 없어 보여요, 네, 사실은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뭐 거의 통과가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죠.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오늘 의원총회에서 이종명 의원 제명을 했습니다. 이분이 지금 비례대표인데 작년에 이른바 5.18 망언을 했던 분이고 당에서 징계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제명하는 절차만 남기고 한 1년 정도 끌어왔었는데 오늘 이제 제명을 했단 말이죠. 이거 미래한국당으로 보내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저는 사실 선거라는 거는 요 점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선거라는 거는 핵심 지지층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중도라든지 스윙 보터들을 자기 쪽으로 끌어들여야만 궁극적으로 이길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5.18 광주 민주항쟁 문제 같은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역사적으로 이미 다 모든 것이 증명이 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문제에 대해서 뭐 다른 의견을 가진다라는 것까지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공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자세는 좀 확실하게 확립을 해야 될 텐데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 제명을 하고 다른 당에 간다라는 측면은 좀 생각을 해볼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예를 들면은 이제 이 또 다른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이게 제명을 하고 비례대표 중에 제명을 하고 이제 가고 네. 제가 볼 때는 한 상당히 많은 숫자가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2번을 받기 때문에. 2번 받으려면 사실 지금 바른미래당하고 민주당, 그렇죠. 평화당하고 30명 합친 정도 것보다 가야죠. 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불출마 선언하는 의원 플러스 비례대표 의원들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가야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래도 아무리 위성정당이라도 이미지라는 것이 중요한데 거기에서 이미 역사적으로 판결이 된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을 해야 된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선거라는 거는 스윙 보터들을 더 많이 끌어들여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좀 많이 생각을 할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 교수님께서는 몇 명 정도 갈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이제 4명 됐습니다. 네, 현재까지. 4명 됐죠. 네. 그래서 지금 계속 설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상규 의원에게도 지금 설득이 들어간 것 같고 지금 불출마 선언하는 분들, 불출마 선언하시는 그렇죠. 그런 분들. 분들한테 가능하면 이제 그쪽으로 당적으로 옮겨달라고 요청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가시는 분들 입장에 또 부담이 될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본인이 불출마 선언하고 정치를 떠나겠다고 하는데 마지막 정치적 행위가 국민에게 비난받을 얘기라고 하면, 그러니까 당을 위해서는 물론 하는 것일 수 있지만 국민들이 정말 저렇게 그냥 당적 옮겨서 번호 앞번호 받으려고 내가 이렇게 가는 것이 과연 이미지로 좋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실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불출마 선언한 분들이야 뭐 더 이상 뭐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거기 가서 뭐 더 이상 명예를 찾거나 아니면 후위를 도모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정치를 떠나겠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요구가 와도 본인 입장에 좀 부담스러울 거라는 생각이 들고 첫째는. 그래서 그 정도 수준까지 가려면 이제 비례대표들을 옮겨야 되는데 그러면 또 비례대표 중에 이제 지역구를 안 가고 그쪽으로 옮기는 분한테는 또 이런 얘기가 되지 않겠어요? 혹시 비례대표로 또 나오는 거 아닌가 거기서? 가능하죠. 네, 법적으로는 그러니까요. 문제 없어요, 네. 법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안 되면 좋은 것 같아요. 그거를 매개로 해서 요청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번에 가면 비례대표 번호를 주겠다고 하든지 예컨대. 그런데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또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또 뭐 비례대표하고 또 비례대표 하려고 가느냐 하는 비난을 또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전에 최 교수님 말씀하신 케이스가 그때 당시에 한나라당에서 탈당을 해가지고 친박연대 만들어서 그랬었죠. 친박연대에서 또 비례대표. 한나라당 비례대표가 친박연대에서 네, 비례대표 해가지고 그렇죠. 또 당선된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법적으로는 전혀 하자가 문제가 없습니다. 없죠. 당규에서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도 나올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선관위에서 비례대표 순위라든지 비례대표 이건 민주적인 공천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해라. 이게 이제 지금 걸림돌인데. 전략 공천 금지. 전략 공천 금지죠. 네. 이게 이제 걸림돌인데 이거를 그 민주당도 사실 준비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걸 하느냐. 그 법에 걸리지 않고 선관위가 요구한 대로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근데 그런 건 또 안 물어보더라고요. 뭐 20%는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돼요? 이런 건 물어보는데 진짜 물어봐야 되는 건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면 번호 다 정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찬반만 묻는 거. 이거는 이것도 법에 표결로 걸립니까? 볼 수 있느냐? 법에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이런 걸 사실 현실적으로 물어봐야 되는데 이런 거를 지금 안 물어보고 있어요. 선관위 각 정당들이. 제가 그걸 볼 때는 뭐냐면
이 4+1이 이 법, 선거법, 개정선거법 통과시킬 때 그냥 정신없어가지고 네. 세세하게 안 들여다보고 그 통과시킨 부분을 선거법 개정할 때 면밀하게 좀 체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건 면밀하게 챙겼어야죠, 네, 당연히.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사실은 이제 논란이 되고 있고 네. 정의당 같은 경우가 사실은요 비례대표 순번을 투표로 해요. 그렇죠. 거기 정견 발표하고. 그렇죠. 네, 모여가지고 모여서 들어서 당원들이 다 투표한 다음에. 투표해서 1번, 2번, 3번 정도 뽑거든요. 네.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건지 진짜 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이 정하고 찬반만 물어도 되는 건지 이거는 논란이 될 수 있어요. 충분히 지금. 그걸 선관위가 유권 해석을 정확하게 내려줄 그렇죠, 필요가 그렇죠. 이번 그렇죠. 선거에서는 최소한 그리고 있겠고요. 예를 들면은 그 소수자의 권익을 위해서 비례대표에 예를 들면 포함시킨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도 이 투표를 해가지고 결정해야 되는지 비례대표 네, 후보 그렇죠. 이런 문제들이 남아 있어요.